네,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받는 곳이 국민의당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이제 주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그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또 청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얘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강경화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얘기 물론 지금 궁금한데요. 네. 잠시 뒤에 그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까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렸고요. 예. 가장 이제 관심 있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판결 내용들. 그 중에서도 5.18 판결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시민군을 태웠던 이제 버스 운전기사가 어제 나왔고 네. 증언을 뭐 화해하고 싶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예. 이 문제는 좀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우리 보셨습니까? 사회에 이제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최소한 저 김경진 개인이나 또는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네. 일단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피해자가 사과를 수용했고 또 5.18 단체들이 그 사과를 받아줄 만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당시 어떤 시대적인 구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김희수 재판관에게 이 헌재 소장직을 낙마시킬 정도의 중차대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에서의 늘 핵심 키워드는 또 소수 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의견에 대해서 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얘기를 하던데 소수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다. 네. 근데 헌법소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맞는 것이냐 이 네. 얘기를 하던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소수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건전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다. 어떻게 보면 가장 헌법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소수 의견, 핵심되는 대한민국의 핵심 쟁점, 가령 통진당 해산 사건 또는 전교조에 대한 합법화 문제에 관한 위헌 법률 사건 이런 핵심적인 쟁점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분이 특히 그것도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던 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이분이 재판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재판장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에 있어서는 n분의 1이지만 중간에 소송 지휘를 이분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소수 의견을 주로 했던 분이 소송 지휘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혹시 그 소송의 어떤 심리 과정에서 왜곡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문제 제기나 우려는 분명히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지표지만 예. 그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 당의 이상돈 의원께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소수 의견이 언제까지나 소수 의견은 아니고 그게 네. 이제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네.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 해당 청문위원들 그 김희수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 네. 이거 오늘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당내에서도 오늘 논의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저희가 청문 과정에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소장이 임명돼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지명 몫 3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지명 몫 3분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장이 아예 될 일이 없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그냥 소수 의견 제시하고 싶으면 제시하고 자기 소신껏 지금까지 그냥 더 이상 승진의 통로는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편안하게 헌법재판 심의 과정에서 제시를 해왔는데 예. 김희수 재판관은 지금 국회 몫의 지금 헌법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관행을 깨고 청와대에서 이번에 최초로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희수 지금 후보자를 인정을 하게 되면 1년 3개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1년 3개월 후에 헌법재판소장, 후임소장을 또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 중에서도 헌법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대통령 몫 부분만 소장이 됐지만 이제는 누구나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욕심에서 9명 모두? 예,
9명 대통령의 모두 눈치를 대통령의 눈치 보고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저희들이 인격과 양식을 믿기는 하지만 네. 인간이상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김인수 재판관을 지명할 때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회 전체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최소한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이라도 나서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명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다. 근데 지명을 하고 보니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이건 김인수 후보자 개인의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식의 지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원칙을 분명히 좀 밝혀준다든지 어허. 뭔가 청와대에 의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김인수 후보자에 대해서 편안하게 적격 부적격 여부를 좀 심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김경진 의원의 말은 김인수 후보자 이 자체뿐만 아니라 네. 지금 오케이를 해주면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 그 부분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개인적인 흠결이나 개인적인 도덕성, 개인적인 어떤 부적합성보다도 김인수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헌법소장 임명에 관한 지금까지 기존 질서와 관행이 깨지면서 네. 헌법이 예상했던 어떤 헌법재판소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구조적 전제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장만 받는다면은 오늘 당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통과될 가능성은 높게 보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보십니까? 그 전체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예. 당 내에서 이제 뭐랄까 제대로 된 이분의 이제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전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신속하게 좀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에서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게 그 5.18 판결을 여전히 좀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일각에서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원이 계시기는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떤 주류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후보자들도 좀 볼 텐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명확하게 반대 지금 당론으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오늘 그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장에 참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데 이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임명은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채택 자체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채택 참석 자체를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예. 겁니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밖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위장 전입을 했다 또는 딸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이 있었다라든지 네. 또는 따님의 국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가장 저희가 심각하게 봤던 것은 외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네. 이분이 국제기구 내에서 다자 외교는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있지만 실제로 가령 양자 외교,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또는 대한민국과 중국, 대한민국과 일본 이런 1대1 외교는 해본 경험이 없으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교 현안에 대해서 어제 이제 청문 과정에서도 청문위원들이 여쭤보면 사실은 의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예. 아마 몇 번 목도를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사드라든지 또는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또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특히 저희 당의 이태규 간사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한일 위안부 협정이 전 정권에서 굉장히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외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다음에 외무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예. 외무 행정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어서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를 보고 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이라든가 여성 단체에서는 지금 강 후보자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각각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인들과 연관된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 위안부 문제의 하나의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중 한미 관계에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돼 있고 네.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외무부 장관에 오를 사람이라면 이미 머릿속에 완벽한 해결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뿐만 아니라 예. 실은 민주당의 상당수의 의원들도 아마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허. 국회 내부에 공통된 견해인 것 아,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예.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하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고 네. 어제 보도도 저희가 그렇게 나갔었고. 네. 근데 밤사이에 좀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건부 찬성이긴 한데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재벌 개혁을 위해서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김상조 후보자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사모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미 지금 검찰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사원 감사라든지 일정한 감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김상조 임명으로 인한 이익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어떤 이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긴 하지만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이제 연기해달라고 네. 논의를 하겠다고도 하셨기 때문에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에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모님 문제가 실은 이제 그 토익 점수 그 문제고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4년 전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 있었는데 올 초 같은 경우 지금 경쟁자가 3명이 있었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 있고 왜 학교에서 그럼 그런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어디일까?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가 어쨌든 재벌 개혁 의지 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고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 조치를 이렇게 예. 수긍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뭐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상조 후보자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일단 신호등으로 파란불이 이제 켜진 것으로 네, 이제 보면 네. 되겠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아직 오늘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일단 되는 청와대에서 상황이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제 하에서 그러면 이 김희수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러지만 네. 이게 소수 의견을 주로 냈다는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그 공을 청와대에 문제를- 넘긴 지금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는 빨간불이고. 네, 근데 이제 여당하고 청와대에서는 이 4명을 전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고 네,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네.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각 후보자에 대한 상황 인식, 가령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능력 부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런 구조적인 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네.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고려 요소가 있으면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판단할 여지는 있겠지만 이 판단 자체는 어쨌든 저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어떤 후보자의 어떤 쟁점이 있고 쭉 얘기하고 항상 저희가 이제 마지막 얘기한 거는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네. 항상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당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이게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것이 권한 차원에서 봐주실 게 아니고요.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사람을 뽑아야 될 저희들이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제 이제 저한테도 많은 문자가 쏟아졌고 저희 당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당 의원들에게 많은 여러 요로로 의견 제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해서 저희가 이걸 강행할 만한 어떤 이제 저희 의지를 이렇게 얼마만큼 관찰할 만한 이런 것이 되느냐.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저희는 이걸 절대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걸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장 최적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저희는 고민을 한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택했던 협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예. 각각의 후보자의 국민의당에 대한 예. 판단이 분명히 판단이 있는데, 있는데. 그 판단을 저희들이 보충해 네. 주시거나 아니면 네. 그 판단을 뒤엎을 정도의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요소가 있으면 그런 어쨌든 점을 청와대에서 제시해 주시면 제고를 할 수 있다.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었다 네. 할 경우 네. 하지만 임명을 강행한다. 예. 그러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나오실 그러면 생각인가요? 결국은 청와대가 결국은 본인들 뜻대로 본인들 관점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기 때문에 네. 강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결국은 강경화 네네. 이제 후보자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때는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 이제 장관들 문제도 있고 네. 또 이 더불어민주당 의석 자체가 지금 120석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청와대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또 드릴까요? 김병진 의원은 이제 의원 전에 변호사 때 저희 아침에는 자주 나와서 네. 얘기를 하셨고 특히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파격적인 검찰 간부 인사 어제 네. 단행이 됐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인사가 사실은 저는 필요하고 제대로 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우병우 사단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이 구체적인 잘못의 비위의 구체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이 인사가 모욕 주는 방식으로 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장의 전체 정기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렇게 전보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만 딱 뽑아서 이렇게 전면적인 전보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보기에도 이분들은 문제가 있는 대상이다라고 국민들에 의해서 낙인 찍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낙인 찍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조직이라든지 또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초기고 권력이 초기고 이러기 때문에 복종을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수긍 문제는 또 별도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구체성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가령 우병우 사단이었으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어떠어떠한 점을 가령 내통을 해서 최순실 수사 정보를 이렇게 누설을 했다. 또는 그 전에 이제 최순실 씨 남편 문제가 있었을 때 또 네. 어떠어떠한 수사 잘못을 했다. 또 검찰 내에서 어떠어떠한 적폐가 있었다. 이런 점이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검찰 내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추정이지 이분들의 잘못의 구체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딱 뽑아서 그냥 그분들만 이렇게 좌천 인사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인사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려고 하면 전면적인 인사를 하면서 예.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문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문책을 하면 되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는 모양으로 문책을 하는 것은 조금 좀 미숙한 방식이 아닌가 개혁 싶습니다. 대상인 검찰 안팎에서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사의 내용은 수긍할 수 있겠지만 그 그 절차와 방식을 과연 꼭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될까? 그거는 이제 그 김경진 의원 개인 생각이십니까?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 법 쪽의 안팎의 의견이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네.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받는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김병진 의원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